148쪽에 인플레이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유형이 그래프 두 개 있잖아요. 그래프 두 개 있죠?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출제 포인트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인데, 예전에 그 시험 문제 보면 총 수요는 고정된 상태에서 총 공급이 이렇게 감소해가지고 균형점이 2에서 2-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면서 국민소득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스태그네이션이잖아요. 스태그네이션. 이제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것하고 필립스 곡선 공부한 적 있죠? 이게 필립스 공식이죠.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립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15년, 20년 이 기간 동안에 영국의 물가하고 실업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검증을 해보니까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가 역의 관계예요? 정의 관계예요? 역의 관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여기 A를 목표로 하는 나라가 있고요. B를 목표로 하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책에 보면 필립스 곡선이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151이에요. 예, 151이랍니다. 한 장 더 기분이 있네. 151페이지. 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관계에서 이렇게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A를 목표하는 나라가 있다면 이 목표는 보세요. 물가는 많이 오르지만 실업률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물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실업을 잡겠다는 거예요? 실업을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실업을 잡는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장 위주의 경제 목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장 위주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줄인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도망가요? 물가가 도망가. 근데 B 목표로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봐요. B 목표는 실업률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뭘 잡겠다는 거예요? 물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목표죠. 안정을 목표로 한 겁니다. 여기는 안정을 목표로 하니까 안정 위주의 목표를 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장과 물가 안정은 뭐다? 두 마리 토끼래요. 여러분,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없다? 못 잡아요.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뭐가 도망간다? 경제 성장이 도망가요. 물가 안정이라는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뭐가 도망가요? 경제 성장이 도망가. 물가를 잡으려다 보니까 성장이 도망가고,
성장을 잡으려다 보니까 물가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잡아야 된다고. 그럼 보세요. 하나씩 잡는 무기를 한번 보자고요. 무기. 성장이라는 토끼 잡으려면 어떤 무기를 써야 될까요? 경기가 성장하려면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쪼야 돼요? 돈을 풀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확장정책이라고 해요. 이 확장정책도 정부가 하는 재정 확장이 있고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금융 확장이 있어요. 근데 안정이라는 토끼 잡으려면 그 무기는 뭘까요?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쪼야 돼요? 돈을 쪼야 된다고.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물가 잡는 정책? 긴축이라고, 긴축. 긴축도 역시 정부에서는 재정 긴축하고 중앙은행에서는 금융 확장. 금융 긴축이지. 금융 긴축. 이게 있다고. 자, 그럼 다시. 필립스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경제, 거시경제 자료를 쭉 통계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있어.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한꺼번에 못 잡는다는 거야. 한꺼번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건 성장을 잡건 하나씩 잡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 잡기 위한 도구가 성장이라는 토끼를 잡으려면 확장 정책이 필요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토끼를 잡으려면 긴축 정책을 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1980년대, 70년대 말을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어. 이 사람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어, 못 했어? 못 했어요. 못 했으니까 이 그림을 그린 거야. 여기 이 그림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수능에서 시험 문제 언급됐던 거예요. 필립스 곡선 가지고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죠? 두 마리 토끼 다 도망간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에 빠진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면서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자, 필립스 커브 가지고는 스태그플레이션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람이 좀 늦게까지 살았으면 이 그림 못 그렸을 거야. 그러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이전까지는 이게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전까지는 이게 맞아.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해결책이 뭐야, 그러면? 봐요. A를 목표하면은 해결책이 있어요. B를 목표하더라도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얘 가지고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 가지고 해결돼야 안 돼요. 둘 다 해결 안 된다니까? 확장정책 하면 물가만 올라. 경기 침체에서 물가만 올라. 안정정책 하면 물가 오르면서 경기 더 침체에 빠져.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확장 긴축 개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뭐다? 대책은 신자유주의야. 그냥 시장에다 맡겨. 네가 왜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불난 집에 더 부채질하냐 이거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다시 작은 정부로 가자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해요. 그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 우리 공부했잖아요. 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 신자유주의 어디가 있다? 공동묘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80년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수능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임용시험 나왔다. 아니, 안 나왔어요. 우리 임용시험 안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수능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가야 돼요. 인플레이션의 영향.
149페이지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인플레이션 공부했고 디플레이션 별 의미 없고 그냥 개념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소개해 드렸으니까 자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 효과로 갑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효과인데 긍정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가계나 기업 모두 희망이 보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은요 완만하게 진행되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해요.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진행되거든요. 하루 종일 하고 났더니 남의 값이 막 50% 오르고 20% 오르고 이렇게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럼 이제 첫째,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것이 이제 여기 있어요. 부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람이 생기고요.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피해보는 사람이 생겨요. 즉, 유리한 자와 불리한 자. 그러니까 유리한 자는 아무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야. 불리한 자는 열심히 일했는데 피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갈수록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아래에 속하니까 문제라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요. 나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여기 없어요. 여기 재벌들이나 여기에 속할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먼저 유리한 사람은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물 자산 뭐예요?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토지, 건물, 금 이런 것들. 금융자산 보이죠? 현금, 예금.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돈값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실물 가격이 오르는 것이니까 돈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유리해요? 빌려 쓰는 게 유리해요? 빌려 쓰는 게 유리하다고. 그래서 빌려 쓰는 거. 채무자. 채무자가 무슨 뜻이에요?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자. 즉, 빌려 쓴 자가 유리하고,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채권자. 그러니까 빌려준 자죠. 빌려준 자는 불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이쪽에? 여기죠? 이건 유리하네. 돈 빌려 쓴 게 유리해. 대출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인플레이션 때는 대출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그것도 능력이야. 대출 많이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세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할게요. 독일은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데 그 전비 보상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 마르크화를 윤전기 돌려가지고 막 찍어내요. 그러니까 돈이 막 풀려버리니까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이퍼 인플레이션. 슈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감자 한 포대를 사려고 니어카로 마르크화를 잔뜩 실어다 줘야 돼요. 감자 한 포대 사려고 니어카에다가 마르크화를 잔뜩 실어다 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내일 시장에 가서 감자 한 포대 사기 위해서 니아카에다가 마르카를 잔뜩 실어놨고 이제 마당에다 놓았어요. 이 집에 도둑놈이 들었어. 뭘 가져갔을까요? 니아카만 가져갔어요. 돈 안 가져가고 니아카만 가져갔어요. 그럼 웃지 못할 그런 일화가 있는데, 여기 독일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만 마르크를 빌려줬어요. 이 사람은 이걸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이자를 지급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몇 년 후 이제 이자가 아니라 이제 원금을 갚았어요. 100만 마르크 갚았어요. 근데 A가 이 100만 마르크로 우표 한 장을 못 사요. 우표 한 장에 110만 마르크예요. 그러니까 A가 독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건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 내가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공장을 지었을 만큼의 큰 돈이었는데 돈을 받고 보니까 우표 한 장을 못 산다. 따라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 수준의 110억 마르크로 갚아라.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독일 법원에서 당신 말이 옳소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이로부터 독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냐고. 전부 법원에다 소송합니다. 법원이 마비가 돼버려요. 사회가 불안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독일 법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법을 바꿔버려요. 지금은 안정위주로 갑니다. 독일법이 그래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유리해요? 돈 빌려 쓴 사람이 유리해요? 돈 빌려 쓴 사람이 유리하다니까. 최근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 앞으로 소나타 승지차 중고를 하나 400만 원 주고 사서 줬대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그 유치원을 좀 운영했던가 하고 하여튼 한 1년 타다가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뭐 별로 수리할 거 없어서 세차만 한번 깨끗이 해가지고 중고차에 내놨는데 450만 원 받았대. 이게 인플레이션의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니까 물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실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투기가 조장되는 거예요. 투기. 환물 심리가 작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할 거예요. 환물 심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기가 조장이 돼요. 그 다음에 수출업자가 유리할까요? 수입업자가 유리할까요? 수입업자가 유리합니다. 왜 수입업자가 유리하고 수출업자는 불리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물건값이 비싸잖아요. 외국 사람이 안 사간다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요. 대신 상대적으로 외국 물건이 싼 거야.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수입이 잘 되는 거예요. 외국 거 싼 거 샀쓰잖아요. 수입업자가 유리. 수출업자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월급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잖아. 급여.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는 불리하겠죠. 봉급이라든가 연금 등의 일정한 금액을 소득으로 얻는 사람, 봉급이나 연금 생활자는 불리해요. 그런데 봉급 지급자는 어때요? 지급자, 이거 기업이라고, 기업. 기업은 유리하겠죠. 임금, 돈같이 떨어졌는데 뭐 임금을 쉽게 줄 수 있잖아요. 등등.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향 가지고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부와 소득을 불공평하게 분배한다. 그래서 이때 유리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찾으시오. 이런 문제라든가. 불리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찾으시오. 라든가. 유리한 사람, 이거 찾으면 되겠고, 불리한 사람, 이거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물 심리가 작용하고
이로 인해서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 금 투기, 투기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가 조장이 된다는 얘기는 저축을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 저축을 안 해요. 투기한다는 얘기는 물건 산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하니까 투자 미천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저축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저축이 투자로 이어져 가지고 GDP가 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제 수지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안 좋아져요. 국제 수지가 안 좋아지니까 잘못되면 국가가 파산할 수도 있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 책에도 어디 나와 있어요. 150쪽에 보면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 해가지고 소개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 주체의 역할, 정부 당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 어떻게 할까? 뻔한 얘기 써 있으니까 중학교 수준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에그플레이션, 이건 뭐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에그라는 것은 계란이라는 뜻이 아니고 농업을 어그리컬처라고 그러죠. 어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왜 농산물 가격이 비싸질까요? 흉년 들면 급등하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수요나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풍년 들면 가격이 폭락하고요. 조금만 흉년 들면 가격이 폭등해요. 그래서 농산물이 폭등하면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올해 장마가 길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에그플레이션이에요. 에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초인플레이션, 이게 슈퍼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80년대 초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고임금 정책을 폈잖아요. 외국에서 빚어다가 노동자들에게 막 임금을 많이 줬다고. 여기 막 돈이 많이 생긴, 소득이 높아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막 소비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입니다. 미개한 나라다 보니까 군사 독재가 이루어지는데, 얼마 전 해외 토픽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초고액권, 최고 고액권이 짐바브웨예요. 10조 달러? 10조. 상상이 안 가죠? 10조 달러가,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요? 계산해보세요. 동그라미 10조 달러, 그러니까 짐바브웨 달러겠죠? 근데 이 10조 달러 가지고 계란 3개 산대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 10조 달러 갖다 주니까 계란 3개다. 이게 이제 짐바브웨 현실. 이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으니까 다행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자, 이것도 아까 여기, 지웠네. 신문에 나올 만한 그 그래프로 그려드렸어요. 이 필립스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다?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다? 없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다? 없다는 걸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각각 확장 정책이면 확장 정책, 긴축 정책이면 긴축 정책. 하나의 정책 가지고 안정이라는 토끼를 잡거나 성장이라는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던 시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의 방향으로 플러스 기울기로 그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실업은 실업대로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다? 정부여 손 떼어라 이겁니다. 정부여 시장에 맡겨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작은 정부론이라고도 하고 신자유주의라고도 합니다. 됐지요? 문제 꼭 풀어보시고. 자, 이제 마무리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무리하고 문제 풀이 하게요.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 이 부분도 최근에 좀 뜸합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뜸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 이것도 조금 신경 써서, 근데 어려운 내용 별로 없어요.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문제 풀자고요. 자,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인데요. 경기 변동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기 변동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황과 불황의 순환 또는 변동을 말해요. 그러면 경기 변동의 원인은 뭘까요? 얘겠지. 총 수요가 변하고 총 공급이 변하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시차를 두고 보면은요, 시차를 두고 이 GDP를 놓고 보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이게 경제 성장이잖아요. 이게 경제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으로 아파트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참 경제학적으로 무시한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디플레이션이라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통화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또 요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만 얘기한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GDP는 증가하니까 경제는 이렇게 성장하는 추세를 갖는다고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우상향하는 건 맞은데 이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움직여요. 좋았다 나쁘다. 그러니까 평균을 그려놓고 평균보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을 그린다고요. 근데 그냥 간편법으로 그냥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경제 성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것을 평균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수평으로 그릴게요. 이 중에 하나를 떼어놓으면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이런 모습. 한 나라 경제가 평균보다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일생을 놓고 보면요, 그 사람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좋은 시절도 있고, 이게 반복돼요. 순환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세요? 인생 평균선을 그려놓고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이거 돌고 돌아요. 아래 있으면 이제 위로 갈 것이고, 위에 있으면 또 내려갈 것을 염려해야 되고, 돌고 돕니다. 그래서 요게 크면 안 좋겠죠? 이건 작아야 좋아요. 그러잖아. 여러분, 인생을 평균으로 볼 때, 좋을 때는 하나씩 좋았다가 나락으로 폭 떨어지고 거지같이 살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선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경기 진폭이라고 해요. 경기 진폭. 그러니까 경기 진폭은 결론. 자울수록 바람직하겠죠? 별로 시험 문제까지 못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 순환, 사이클이죠?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고. 근데 우리 책에 지금 이 사이클이 안 나와 있어. 구교과서에 있는데 신교과서에서 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순환 주기는요, 장기, 중기, 단기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 6, 70년을 주기로 해서 도는 경우가 있어요. 6, 70년이면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대표적인 게 전쟁이에요. 전쟁.
폭동, 혁명 같은 거. 그런가 하면 이 주기가 60년 넘는 게 아니라 그 반토막 정도. 반토막보다 좀 적죠. 보통 20년 내외 주기가 있어요. 중기. 그 다음에 12년 내외 주기도 있어요. 학자들이 주장한 거라 뭐 이를테면 쿠즈네츠 파동이라든가 주글라 파동 이런 게 있는데 몰라도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로 소개가 되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것이 있어요. 가장 짧은 것이 뭐냐면 단기파동. 이거 키친파동이라고 하는데 단기파동은 3, 4년 주기로 돌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금리나 환율은요. 3, 4년 주기로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돼요. 3, 4년 주기로 금리가 올랐다 환율이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환율이나 금리는 3, 4년 주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3, 4년 주기로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단기파동이에요. 그걸 이제 키친파동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었던 걸로 만족하시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이건 학자마다 이게 다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도로 기억했죠. 이게 정점이 있고 저점이 있겠죠. 정점 이게 호황이고 저점 이게 불황이겠죠.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은 항상 이렇게 반복된다고요. 그럼 호황 때는 모든 것이 최고예요. 임금도 최고, 물가도 최고, 금리도 최고, 모든 것이 최고예요. 근데 호황 때 딱 두 가지만 최저예요. 딱 두 가지만 최저입니다. 실업률 최저고, 재고율 최저입니다. 나머지는 최고예요. 아니, 상식적이잖아요. 경제가 아주 잘 나갈 때는요, 실업자 별로 없다고. 실업률 최저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안 팔리고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율 최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최고예요. 집값 최고. 아파트 가격 최고. 이렇게 돼요. 채권 가격 최고. 이자율 최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불황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요 두 가지만 최고야. 나머지는 최저야. 이거 뒤집으세요. 그러니까 불황일 때는 실업률 최고.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이는 재고율 최고.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최저야. 금리 최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금리 최저죠. 0.5% 기준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호황 쪽으로 가고 있어요? 불황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불황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다 지금 코로나로 한 방 맞았잖아요.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 변동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정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변동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을수록 바람직한데, 이게 작도록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이렇게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출제 비중은 이게 훨씬 높아요. 경기 변동보다. 그래서 여러분 출제 포인트를 여기다 맞추세요. 경제 안정화 정책에다가 맞추세요. 처음에 마스크 쓰고 수업할 때는 진짜 답답해서 못 오겠던데, 사람은 적응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이상 갈 것 같아. 자,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 여기로 출제 될 만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물가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궁극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근데 아까 필립스 곡선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안정이라는 토끼를 잡으려 할 때
부작용이 하나 있잖아요.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고. 그래요? 침체. 그래서 경제를 살리면서 또 물가를 잡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직 우리 임용시험은 안 나왔는데 수능에 선급된 것 중에 하나가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있어요. 굳이 안정화 장치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경제가 안정된대요. 그런 장치가 있대. 그럼 우리 냉장고 한번 보세요. 냉장고. 냉장고 보면 적정 온도가 유지되면 냉장고 자동으로 꺼지죠. 또 시간이 흐르면 이게 냉장고 안에 온도가,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켜지죠. 이렇게 경기가 뜨거워지면 자동적으로 이걸 식혀주고, 경제가 식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덮여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장치. 그 대표적인 게 누진세 제도예요. 보세요. 경기가 호황이에요. 막 물가도 오르고 소득도 막 늘어나요. 그럼 정부에서 돈 많이 벌었네, 세금 많이 가져와 가지고 세금을 많이 가져가죠. 누진세를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가게나 기업에서의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뺏어가지고 이만큼 줄었어. 그러면 경기가 과열을 돌려다가 주춤하겠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뜨거워질 때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진세 제도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보기에서 경제의 자동 안정화 장치와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고, 보기에다가 기업, 소득세, 니은, 법인세, 디귿, 부가가치세, 니을, 주세, 이런 식으로 쭉 나와야 돼요. 그러면 누진세가 적용되는 건 뭘 찾아야 돼? 직접서 찾으면 돼. 소득세, 누진세 적용되죠. 법인세, 누진세 적용되죠. 부가가치세는 비례세가 적용된다고. 부가가치세 찍으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임용시험은 아직 안 나왔다고. 나오겠지. 언젠가는 나온다고. 그 다음에 세출면에서는 경기가 활성화돼가지고 소득이 늘어나요. 그럼 정부가 사회보장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여야죠. 활성화돼서 소득이 늘어났어. 그럼 정부가 생계비 지원 줄여야지. 그러죠?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이게 생계비가 막 모자라. 그럼 정부가 생계비 지출을 늘려야겠지. 그러면 경기가 식으려다가 조금 살겠지. 지금 재난지원금인가요? 이거 주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가 더 푸는 거잖아요. 생계비 푸는 거잖아요.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호황일 때는 생계비 지원을 줄이고, 불황에 빠지면 생계비 지원을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경제가 뜨거우면 좀 식혀주고, 너무 식으면 좀 덮여주고. 그래서 자동 안정화 장치에 해당되는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하면 뭘 고르면 된다? 누진세에 해당되는 거 고르면 되고,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거 고르면 돼요.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수단이 필요하죠. 수단.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수단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조금 쉬었다 할게요. 크게 두 가지죠. 아까 나왔던 거, 아까 예습했던 거.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임용시험이 뜸하다고. 이거 나올 때가 됐어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